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제2차 세계대전을 감동적으로, 이걸 감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 사실적으로 하지만 감동적으로 풀어냈던 영화인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제2차 세계대전의 실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폴란드 침공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유대인 혐오주의와 게토, 그리고 바르샤바 봉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르샤바 봉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인종학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결국 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폴란드 침공의 원인, 그리고 이 게토와 인종학살, 바르샤바 봉기,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화 예고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면서 또 그 시대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This is the greatest pianist in Poland, maybe the whole world. No one plays Chopin like you. I hope that's a compliment. By order of the governor of the Warsaw district, will be created a Jewish district in which all Jews will have to reside. You must get away at once. I'm not leaving. Can't I take my chances here? They have to keep moving. The Germans are hunting down indiscriminately now. Keep as quiet as possible. No one knows you're here. I want to help. I want to do something. Don't let them get you alive. If you prick us, do we not bleed? If you tickle us, do we not love? If you poison us, do we not die? And if you wrong us, shall we not revenge? 영화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아니스트를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 시대적 맥락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병합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미넨 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넨 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체코 외교 관계자들은 이 미넨 협정 회의가 열리는 이 회의석상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이까지는 한계라고나 할까요? 자기 나라 문제, 체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 이 외교적인 협상이 벌어지는데 막상 당사자인 체코는 이 발을 한 발짝도 회의장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고요. 이 바깥쪽에서 언제 끝나는지 기다리다가 끝난 다음엔 이 영국 수상이나 이 프랑스 관계자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미넨 협정에 대해서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또 수업을 해도 충분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병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933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독일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냄새가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통 나치즘 그러면 이 극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극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노동자 당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말을 공공연히 쓰고요. 또 노동자들의 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이 많은 안을 이 국회에 상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사실상 극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실 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이 표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극우적인 얘기도 이 극우적인 그러한 노선도 표만 된다면 가감없이 했던 펼쳤던 이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그 독일 노동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이 시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에 이 국가에서 이 수당을 주는, 다시 말하면 이 해외 이 체류 비용의 절반을 국가에서 대납해 주는 그러한 이 휴가 복지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요. 그것이 히틀러가 이 정권을 잡는데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샤워실을 만든다든지 이 세면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등 이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해서 이 나름 많은 정책을 내놓았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 독일 정권을 장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별로 강조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극우적인 요소들만을 부각시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묻히게 되죠. 양면을 동시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요, 곧 폴란드와 우호 정책을 추진해서 이 1934년 독일 폴란드 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 이 히틀러는요, 처음부터 이 체코나 이 폴란드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정책만 추진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이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 그리고 독일 체코 간의 평화협정 이런 식으로 해서 유화적인 정책도 펼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일 유화 정책의 결과 이 독일이 1939년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요.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대부분을 병합하게 됩니다. 예, 앞서 얘기한 미네인협정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미네인협정이란 당시에 이 체코슬로바키아 이 병력 수가 사실상 그 당시 재무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독일보다도 사실은 병력 면에서 그리고 이 무장 면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독일 수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 체코슬로바키아와 거의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이 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을 때 사실상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그 후에 이 나치 정권은 폴란드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일 유화 정책이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요, 바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특히 프랑스에게는 이 뼈아픈 전쟁이었죠. 이 전쟁터가 전부 이 프랑스 동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젊은이들이 대부분 전선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당시에 참호전이 벌어지게 됐고요. 이 참호전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 20대 젊은이들, 이 남자 20대 젊은이들의 거의 50%가 이 전쟁터에서 이 전사하게 됩니다. 뭐 수험 전투에서는 하루에 6만 명이 죽은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자, 거기다가 이 전쟁터에서 부상자가 된 사람도 이 살아 돌아온 나머지 50% 중에 거의 7, 80%에 이르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은 10%도, 이 20대 젊은이의 10%도 많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들 이 당시 20대들을 없어진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사라진, 그야말로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런 세대라고 불립니다. 이런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영국과 독일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고, 결국 반전운동을 지지하게 되고요. 이제 정치권에서 이 투표를 통해서 이 의회를 장악해야지 되는 정당들 입장에서는 반전주의의 반전운동에 이 어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와중에 이제 히틀러의 이 오스트리아 병합,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그야말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 나라들을 독일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후 나치 정권은 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독일의 주요 감신사는요, 이 국제연맹이 관리하는 독일인 거주 자유도시인 단치와 이 폴란드 회랑 문제였습니다. 이 폴란드 회랑은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독일이 사실상 잠수함을 비롯해서 해군이 나름대로 강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을 사실상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바다의 면한 부분을 없애버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륙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합의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 바다 영역에 해당하는 북독일 지역이 사실상 다른 신생 국가들로 대체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폴란드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 폴란드를 이 독일이 여하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속도로 정도만 쭉 연결해서 바다에
이 항구로 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보통 폴란드 회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동프로이센은 이 발트해로 이어진 이 폴란드 회랑에 의해 독일 본토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단지와 폴란드 회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인들에게 이 자유도시 단지와 폴란드 회랑은 꼭 회복해야 할 영토였습니다. 특히 단지는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여 빼앗긴 영토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단지의 독일계 주민의 해방을 주장하며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죠. 1939년 초기 히틀러는 군사력에 의한 폴란드 문제 해결을 준비하라는 이 비밀 명령을 내리고요. 이어서 독일 정부는 자유도시 단지의 이 독일 병합 요구와 폴란드 회랑을 통과해 동프로이센과 독일 본토를 연결하는 치에버건 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등 아주 강하게 이러한 단지 문제와 이 폴란드 회랑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죠. 이 폴란드 침공 계획은 4월 3일까지 준비가 진행되게 됩니다. 예, 처음으로 이 독일과 폴란드의 불가침 조약이 파기되게 됩니다. 앞에서 처음이라는 말은 제가 잘못 나간 것이고요. 이 히틀러는 독일과 폴란드 간에 맺어졌던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게 되죠. 폴란드 정부는 독일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예, 단지를 내놔라. 이 폴란드 회랑을 이 도로 건설을 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독일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확장주의에 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3월 30일 폴란드에 대해 군사 원조를 보증하게 됩니다. 예, 만약 이 독일이 이 폴란드를 침공한다면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자동 개입한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폴란드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폴란드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에서 이 미넨 협정을 통해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 반전 운동 때문에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무리 폴란드와 상호방위 조약 아니라 그 이상을 맺고 전쟁에 개입한다 하려 하더라도 이 국내 여론이 영국과 프랑스의 국내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자동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폴란드 침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4월 28일 독일은 1934년에 체결했던 독일, 폴란드 간 불가침 조약과 1935년에 체결한 런던 해군 군수 조약을 모두 파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모스크바는요, 이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의 비밀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8월 22일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죠.
히틀러는 이 조약으로 인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더라도 소련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시했습니다. 조약의 비밀 의정서는요, 의하면 이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은 폴란드 분할 점령에 합의하게 되는데요. 이 서쪽의 3분의 1은 독일, 동쪽의 3분의 2는 소비에트 연방이 점령한다는데 합의한 것입니다. 연합국 측 동맹국의 첩보기관에서 이 독소 필가침 조약의 비밀 의정서 내용을 알아냈지만 이 폴란드 정부와는 공유하지 않고 있었죠. 다음으로 바르샤바 봉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이 바르샤바를 독일 제3제국군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 폴란드 국내군이 일으킨 일제봉기를 우리가 보통 바르샤바 봉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폴란드 국내군이 일으킨 사실상의 독립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련 군대가요, 이 독일군을 몰아내며 바르샤바 동부 외곽으로 접근하던 것과 때를 같이 해 일어난 봉기입니다. 소련군은요, 이 바르샤바 코앞에서 진격을 멈추었고 그 사이 독일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이 폴란드 독립운동 군대를 진압하게 됩니다.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는 63일 동안 바르샤바는 독일군의 잔혹한 진압 아래 파괴되어 갔었죠. (1944년 8월 1일) 시작된 바르샤바 봉기는요, 그 원인을 보면요, 이 독일군이 이 폴란드인들에 대한 집단 단속을 개시했고요, 이 모스크바에서 봉기를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이 폴란드 레지스탕스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 우선 독일 점령군을 도시에서 몰아내어 독일과 추축국이라는 거하게 맞서는 이 싸움에 힘을 보태는 것. 둘째,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해방시키기 전에 우리 손으로 바르샤바를 해방시켜 소련의 괴뢰 집단인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에 대한 전통성 면에서의 우월성을 점유하려 한 것. 다시 말하면 사실상 이 공산주의보다는 민족주의에 더 가까운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바르샤바 봉기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이 봉기 초기 단계에서 폴란드인들은 바르샤바 중심과 대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바르샤바 경계 밖에서 대기하고 마치 구경을 하듯이 싸움난 곳에 구경하듯이 멀찍이서 지켜만 보고 있고요. 이 전열을 정비한 독일군과 폴란드인 사이에 격렬한 시가전이 전개되게 됩니다. 9월 14일 소련군 휘하에 제1폴란드군이 비스툴라강 동안에 도착했지만 이들 중 강을 건너 바르샤바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12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련의 스탈린이 반공적인 폴란드 지하국 소속 저항운동가들이
독일군들에게 분쇄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주장이 요 근래에 많이 제기되고 있죠. 바르샤바 봉기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바르샤바 봉기 때요, 발생한 사상자 수는 폴란드 독립운동군 16,000여 명이 전사하고요, 이 6,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폴란드 민간인 15만에서 20만 명이 사망하고요, 이 독일군도 8,000여 명이 전사하고 9,000여 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 시가전으로 인해서요, 이 바르샤바의 이 건물 4분의 1 정도가 이미 이 바르샤바 봉기 때 파괴되게 됩니다. 바르샤바는 이 1939년부터 1943년까지 그리고 1945년 1월 독일군이 바르샤바를 방기하고 퇴각할 때까지 전쟁 이전의 이 모든 건축물의 85%가 파괴될 정도입니다. 앞서 영화 예고편에서 보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폭격에 의해서 그야말로 폐허가 된 이 바르샤바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전쟁의 양상은 처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르샤바 봉기의 주도 세력인 폴란드 국내군과 지하국은 봉기 실패로 사실상 와해되고 말고요. 그 뒤에 이제 소련의 위성국인 폴란드가 탄생하게 되죠. 예, 다음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나치 독일에서 이 홀로코스트를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사람을 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야말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살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학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홀로코스트가 아닌가. 과학이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인간을 죽이려고 하면 또 그만큼 또 무서운 이 신병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과학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 인간이니까요. 참 그래요. 그렇다고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무슨 뭐 흡혈귀일까요? 아니면 뭐 그야말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게 이 어빈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이 니른베르크 이 전범 재판에 회부됐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전범 재판소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람이 우직하고 또 믿을만한 또 성실한 사람이었다. 뭐 그런 대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 이 홀로코스트를 행했던 이 사람들이 사실상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또 성실하고 또 좋은 아빠였고 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뿔이 났다거나 뭐 피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뭐 저 자신도 그런 상황이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뭐 그것도 뭐 확답을 뭐 그렇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 독일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당시에 소위 말하는 왜 이런 사람 친구들 있잖아요. 뭐 오토바이 부릉부릉거리면서 이 가죽 점퍼에 쇠샷을 걸치고 두르고 막 붕붕 그러면서 막 폭주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도 바로 이 시기에 등장을 하고요. 이 시기는 또 마이카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폭스바겐이라는 뭐 독일어를 이 단어로 묶어버리면 뭐 사실상 이 국민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정규직이라면 누구나 차를 모는 그야말로 마이카 시대가 바로 이 나치 시대에 열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여행이 일반화됐던 시기이고요. 또 재즈 카페가 열리는 등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자유로운 사회에서 홀로코스트다, 국가주의,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부분.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자유롭죠. 뭐 예전에 비하면 정말 자유가 소위 말하는 넘쳐나는 그야말로 또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이 독일도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체주의와 홀로코스트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주도하여 벌인 조직적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가장 많이 희생됐고요. 뭐 물론 유대인만 희생된 건 아니에요. 뭐 집시,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뭐 폴란드인, 그리고 슬라브인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1,100여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을 이 가스실, 총살, 강제노동으로 학살했죠. 인간의 태생적 요소들을 들어 특정 인종의 절멸을 목표로 제도적, 과학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제도적, 과학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이 합리적으로 사람을 학살했던 거예요. 이 합리성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무서운 점이 바로 이 홀로코스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희생자와 학살의 책임자를 보도록 하죠. 희생자는요, 유럽 내 약 900만 명의 유대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여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집시들도 50여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50여만 명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유럽 집시의 이 절반가량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슬라브인, 장애인, 성소수자, 포로 또는 나치당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한 사람들도 함께 학살하게 되죠. 예, 희생자가 유대인들만은 아니라는 거. 뭐 그뿐만이 아니고 집시, 그리고 슬라브, 장애인, 성소수자, 포로,
반나치스트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희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 희생자의 수는 흔히 알려진 유대인 600만을 포함해서 총 1100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나치 점령지에서 조직적으로 학살당한 소련인까지 포함해 1700만까지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나치가 지배했던 이 프랑스 남부 지역 비시 체제라는 곳이 있죠. 이 비시 체제에서도 사실은 이 많은 유대인과 그뿐만이 아니고 이 슬라브인, 장애인, 성소수자들, 포로, 또 반나치당, 이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무차별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표현과 학살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오니까 사실은 좀 그렇죠. 그렇지만 과학이 사실상 이 학살을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학살의 책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나치 독일 정부와 그 군대들하고요. 그리고 추축국, 그뿐만이 아니고 추축국의 계례국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시 체제 같은 경우엔 이 프랑스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북부 파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은 이 나치 독일이 통치를 하고 이 비시 체제는 사실상 이 괴뢰 정부를 세우는 형태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점령지의 자생적인 파시스트들도 학살의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33년 나치당의 집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데요, 사실상 이 홀로코스트에서 제일 먼저 타겟이 됐던 것은 사실상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이 동성애 단체를 강제 해산하고요. 이 동성애나 성에 관한 학술서를 모두 불태우도록 했죠. 이 게슈타포에 의한 이 동성애자 사냥이 있었고요. 이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체포된 동성애자만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5만여 명은 일반 교도소로 보내지고요. 1만 5천여 명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죠. 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동성애자 중 60%가 사망하게 됩니다. 4월에는요, 유대인 상점에 대한 보이콧이 있었고요. 6월에는 유대인이 모든 공직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유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강제 수용소 및 노동 수용소가 설치되게 되죠. 1935년부터 38년까지 유대인 차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1935년에는요, 이 뉘른베르크 인종법이 시행되게 되고요. 이 인종법에 따라서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에 혼인이 금지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죠. 1936년에는요, 이 유대인 전문직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한다든지, 의사, 교수직, 의사 자격증이나 이 박사 학위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인리 힘너는
이 동성애와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 독일 제국 중앙 사무국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1938년 11월 9일 유대인 홀로코스트 계획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게토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요. 이 유대인의 법적 권리 상당 부분을 박탈하게 되죠. 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1939년 4월 유대인 재산의 강제 매각이 실시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장애인 살해 계획이라고 얘기되는 T4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을 강제 안락사 시켜버립니다. 총 희생자 수만요, 약 20만 명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T4 프로그램은 1941년에 돌연 중단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력이 1941년 이후 홀로코스트에 참여하게 되죠. 이 대부분 안락사를 시키는데요. 이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약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인이 어떤 주사를 맞는지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뭐 치료제인 줄 알고 맞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만 20만 명이 이른다고 하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장애인 살해 계획은 그야말로 이 인륜이라고 할까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떠해야지 된다라는 그러한 룰을 없애버린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1940년 게토가 실시되게 됩니다. 수용소로의 강제 이주 전에요. 유대인들을 지정된 일정 구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되죠. 1945년 종전시까지 이 게토는 운영되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의 경우 바르샤바 총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을 수용한 곳인데요. 이 바르샤바 게토에는 바르샤바의 2.4%밖에 안 되는 이 곳에 이 총인구의 30%를 몰아넣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다 보니까 사실상 뭐 시설 자체가 좋지도 않은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 등이 창궐했고요. 개전 이후 거의 모든 점령지에서 게토가 설립되게 됩니다. 폴란드인들은 유대인 게토에 간접적으로 협조했고요. 이 게토의 대체로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1941년 12월 히틀러는 유대인 대학살을 지시하게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유럽 유대인을 전멸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소련 공격을 시작하게 되죠. 유럽 전역에 게토 설치가 완료됐고요. 소련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유대인, 소련인, 폴란드인 등을 대량 학살하기도 하죠. 이틀 만에 3만 명이 학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총 160만 명이 이 와중에 살해되었죠.
이 최초의 학살 수용소가 12월 해운로에 설치되게 되죠. 이어서 7곳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죠. 이 독가스를 통한 샤워실 학살은 뭐 둘째치고요. 뭐 백신 개발에도 사람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이 총알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이 도구로서 이 학살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이 독일제 약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다 이러한 생체 실험의 결과가 이 녹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그렇죠.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독일인들에게 뭐 잘 맞지는 않겠죠.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약은 독일제 약이 아닐까 싶어요. 이 얘기가 뭐 일본 약도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뭐 생체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론 의학의 발전에서 이 생체 실험은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비롯한 주요 수용소들에서만 총 3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예, 300만 명이 학살을 당한다. 그야말로 대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예.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대대적인 인종학살이 자행되게 됩니다. 1942년 초 반제 회의에서 홀로코스트 전면 실시가 결정되게 됩니다. 7월 게토에서 수용소로의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고요. 이 베우제츠 수용소를 필두로 학살 수용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종전까지 가동이 지속되었죠. 1944년 죽음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급속히 진격해오자 이 독일군 학살 수용소를 스스로 파괴하고 이 학살 수용소를 스스로 파괴한 이유는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 수감자와 포로를 계속해서 이송시켰죠. 1945년 패전이 이루어지고요. 이 죽음의 행진에서 약 6만 명 정도만 생존하게 됩니다. 종전 이후 4주 동안 1만 명이 사망하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동성애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요, 이 종전 이후 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독 동독 정부에 의해 다시 재수감되는 상황으로 몰리기도 하죠. 예, 뭐 기다다하게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사실상 개인주의와 또 민주주의가 가장
꽃피었던 시기인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어떻게 이 나치즘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민주주의가 가장 꽃피운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했을 때, 그리고 주변의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외면을 했을 때, 이 주위의 이웃들이 있죠. 이웃들이 받는 고통을 철저히 외면할 때, 바로 이 나치즘이라는 전대미문의 그야말로 괴물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혹시 이 선량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와 이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세력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치당이라는 것은 아주 처음에 이 노동자들의 이 민심, 표심을 아주 제대로 읽어내고, 이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외여행 할 때 국비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샤워실을 뭐 만든다든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 이 정당에서는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어냈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정치적인 얘기들로 빠질 수가 있어서 뭐 그 정도 하고요. 오늘의 핵심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에 뒤이어 그야말로 20년대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세대들 입장에서는 다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반전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실상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니, 체코슬로바키아니, 폴란드를 과감하게 먹어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이 개토와 인지봉 학살이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토를 지켰던 사람들, 뭐, 거기에서 학살을 자행했던 사람들은, 뭐, 머리에 뿔이 달렸다거나, 뭐, 피를 좋아한다거나, 뭐, 식사로, 간식으로 사람의 피를 마신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그냥 똑같은 인간이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증언을 보면요,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또 좋은 아들이자 또 좋은 아빠이고 좋은 남편인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여하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하튼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 개토와 인종학살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도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람을 쓸어낸 거예요. 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자 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렇고요. 이 바르샤바 분기에서 소련이 반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르샤바 분기에서는 사실상 이 폴란드의 이 민족주의자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독립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련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이 공산주의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이 민족주의 세력들, 아니 뭐 이 쓸어내는, 뭐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과제는 무엇일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 생산이 발달하고 고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죠. 뭐 지금은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아마 지구가 뭐 끝나겠죠. 그야말로 뭐 지구가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뭐 폭탄 몇 개 터지면 벌써 뭐 인류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4차 세계대전은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그래요. 그렇다면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리고 이 인종학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항상 여러분들이 이 지식인이라면, 지성인이라면 꼭 가져야만 될 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